564쪽의 19장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첫 문장에 절도 없이 추구하면 선한 의지도 사람들을 매우 악한 결과로 몰아넣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여기 얘기 중에 율리아누스 황제의 경우를 설명하고 있는데, 565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즉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잘해준 모든 황제들에게는 쉽게 그릇된 찬양을 바치고 우리를 적대한 황제들의 행동은 싸잡아 가리지 않고 단죄했다. 이거 문장에서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죠. 그 옛날도 그랬지만 요즘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임명권자한테 아부하고 잘해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능력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이 말한 근거는 이게 지금 그 배교자라는 별명이 붙은 율리아누스 황제의 경우에서 쉽사리 볼 수 있듯이 말이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콘스탄티누스 밀라노 칙령이 나왔던 그 황제의 다음 황제일 겁니다. 콘스탄티누스 다음의 황제가 콘스탄티우스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 폭군이에요. 그래서 왕족 50여 명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살짜리 하고 6살짜리라서 살려뒀는데 그 당시에 율리아누스가 6살인가 봐요. 그래서 어려서 살아남았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배교자라는 말을 붙이기엔 좀 해요. 왜냐하면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배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호적으로 대해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억압하든지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아마 이런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아마 그리스도교도들이 아마 배교자라는 별명을 붙인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이 사람을 이제 나쁘게 평가했지만 사실은 나쁘게 평가할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565쪽에 보면은 뭐 한 중간에 보면 정결에서는 알렉산드로스와 스피키오의 필적한 면모를 읽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31살에 죽었거든. 또 황제 재기간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년인가 했고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주로 있었죠. 전쟁터에. 그리고 공정함으로 말하자면 해서 상당히 공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566쪽에 보면은 그 네 번째 줄에 사실 율리아누스 황제는 우리에게 가혹했다. 그러나 잔인한 적대자는 아니었다. 근데 그런 거죠.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교겠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줄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그리스도교 사상의 적이었지만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그의 공정함에 대한 얘기로 다시 돌아오자면 통치 초기의 선왕인 콘스탄티우스의 당파를 추종했던 자들을 엄격하게 다루었던 것 말고는 비난할 만한 것이 없다. 아마 콘스탄티우스 당파가 그리스도의 우호적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엄격하게 다루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금소함 567쪽 군인다운 생활을 고수했고, 그 다음에 그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군사적인 능력 밑에서 한 8번째 줄쯤에 뭐 좋은 평가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568쪽에 보면은 그 세 번째 줄에 그가 자기 목숨이나 인간적인 일들에 대해 남다른 경멸을 보였던 것은 철학 덕분이었다. 그래서 그는 영혼의
영원성을 굳게 믿었다고 됐고, 종교 문제에서는 모든 점에서 악했다.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그렇죠. 사람들은 그가 우리 종교를 부렸다고 배교자라는 별칭을 붙여주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우리 종교를 진심으로 마음에 품은 적이 없었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 569쪽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자기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면 마르켈리누스는 율리아누스 황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이교를 품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자기 군대 전체가 그리스도 교도였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침내 자신의 여지를 공표할 수 있을 만큼 자기가 충분히 강해졌다고 보았을 때 그는 이교의 신전들을 열게 하고 모든 수단을 써서 우상 숭배를 부흥시키려 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표현들이 밑에서 여덟 번째 줄점인가요? 그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큰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것은 그런 자유가 파당들의 분열과 음모를 조장해서 백성들이 뭉치고 강해진 나머지 전원의 일치 단결에 자기에게 대항하는 것을 막아주리라는 희망에 쓰였다. 세상에 인간만큼 인간이 두려워할 짐승은 없다는 것을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잔혹성을 통해 겪어봤기 때문이다. 각 줄을 읽어보면은 또 재밌는 얘기가 있죠. 로마로부터 이 장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대체로 마르켈리누스가 한 말이다. 여기서 최근에 우리 왕들이 그 분란을 꺼트리려고 사용한 바로 그 양심의 자유라는 처방을 율리아누스 황제는 분란을 부채질하려고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만한 일이다. 종교의 자유를 그냥 줬다는 거죠. 일치 단결된 종교를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도 보면 그것은 분열을 정복시키는 데 손을 빌려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문장에 보면 그렇지만 나는 우리 왕들의 신심의 명예를 위해 원하는 바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려 했다고 믿는다. 재밌는 그 각주에 보면은 테렌티우스에게 가져온 구절이고 두 개의 종교를 허용한 여러 평화 조약에 대해 역사가와 회고록 저자들이 객언처럼 사용한 문구라고 되어 있죠. 원하는 바를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은 우리는 순수한 어떤 것도 맛볼 수 없다. 첫 줄에 보면은 그 인간 조건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물들을 그것들 본래의 단순하고 순수한 상태로 사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누리는 요소들은 변질된 것이다. 그 새로운 패러그래프 아리스톤과 피론, 나아가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의 목표로 삼았던 단순한 특성도 다른 것과 섞이지 않으면 쓸 수가 없고 키레나파의 아리스티포스의 쾌락도 그렇다. 우리가 누리는 쾌락과 복락에도 어떤 수고나 불편함이 얼마간 섞여 있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게 쾌락에도 고통과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극치에 이른 우리의 쾌감은 뭔가 신음이나 탄식 같아진다. 그 다음 문장에도 보면은 그 언어가 그대로 나와 있죠. 모비데자라고 읽어야 되나 모르겠는데
등 병과 고통을 연상시키는 성질의 수식으로 덕지덕지 분치를 한다. 쾌락과 고통 사이의 혈연성과 동질성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재밌는 표현들이 좀 많아서 그대로 읽어봅시다. 심오한 기쁨은 즐겁다기보다는 근엄하다. 완전히 충만한 극도의 만족감은 경쾌하기보다 묵직하다. 복락도 정도 끝이어야지 지나치면 치인다. 아니라면 우리를 고문한다. 계속해서 보면 고대 그리스의 한 시구가 말하는 바가 바로 그런 의미이다. 신들이 우리에게 내리는 모든 복은 우리에게 파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들은 순수하고 완벽한 복, 우리가 어떤 고통을 대가로 치르지 않아도 되는 복은 한 가지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통과 쾌락은 본성이 매우 다른데도 알 수 없는 자연적인 결합에 의해 협력한다. 새로운 패러그래프도 보면은 메트로도로스는 슬픔에는 쾌락이 얼마나 섞여 있다고 말했다.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오비디우스가 말한 우는 것에는 어떤 쾌감이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세네카에서 나오는 아탈루스라는 사람은 죽은 친구의 추억이 마치 너무 오래된 포도주의 쓴맛처럼 살짝 신사과처럼 우리를 기분 좋게 한다고 말했다. 그 다음에 자연도 우리에게 이런 뒤섞임을 드러내 보인다. 울 때 쓰는 얼굴의 움직임과 주름이 웃는데도 쓰인다고 화가들은 생각한다. 그리고 밑에서 5번째 줄에 그리고 웃음의 절정은 눈물과 섞인다. 보상 없는 불행은 없다. 한 가지 감정이나 한 가지 어떤 그런 그만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쾌락에도 고통과 불편이 따른다는 얘기인 것 같아. 낮에 그 뮤직 파라디소에서 오늘 한 게 안나 카레니나 그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영화음악을 했어요. 그 차이콥스키의 비창 교향곡 6번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 쾌락도 없고 즐거움도 없이 이렇게 저렇게 안나 카레니나가 고통스럽게 사는데 저게 뭐라고 했을까? 좀 자기는 동의 안 한다 하길래 오늘 이 책에 나서 그런 가운데 쾌락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근심 속에서도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 얘기인 줄 알고 쫙 웃는 거야. 내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야기를 해두시지 뭐 그걸로 저는 농익어서 그렇지. 앞으로는 절대로 몸 때문에 놓았다 말씀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기립박수 받아. 그 다음에 그 574쪽에 보면 5번째 줄에 나 자신을 세심하게 성찰해 보면 나는 내가 지닌 최상의 선마저 악에 물들어 있음을 발견한다.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정의의 법률들조차 얼마간 불의가 섞이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다. 그래서 플라톤은 법률에서 불편하고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자들은 히드라의 대가리를 자르는 자들이라고 말했다. 그 하나 자르면 2개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보기로 내리는 모든 처벌은 개개인에게는 얼마간 불공정하나 공공의 이익으로 보상된다라고 타케스는 말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마지막 시작. 그래서 평범하고 덜 평평한 정신을 지닌 사람들이 일을 처리하는데 더 적절하고 유리하다. 고성하고 세련된 철학의 걔네들은 실생활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인간사는 좀 거칠게 근성으로 다루어서 많은 부분을 운수소관으로 남겨둬야 한다. 상반되는 동기들을 너무 저울질한 나머지 그들의 정신은 마비되고 만다. 새로운 패러그래프
575쪽에 딱 중간쯤 보면 온갖 상황과 결과를 다 탐색하고 포괄하려는 자는 스스로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단순한 것이 그게 라이트하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오큼의 맨도날이라는 거 있죠. 모든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순한 것이 해결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재밌는 게 그게 뭐 살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우리에게 잘 말하지 못하며 말 많은 재직군들이 쓸만한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보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장들은 짧아서 참 좋네. 그 우리가 12장은 너무 길어가지고. 가뿐하게. 진짜 쓸 말이 없는 뭐 다 예삐가지고. 너무 좋은 말 다 썼어. 21장에 보면 게으름을 지탄함. 한번 그 인상이 딱 바뀌었던 그런 것들은 잘 안 잊어버리는가 봐. 내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름은 기억나는데 그 미국의 철학자 에머슨이래요. 인간의 본능은 게으름과 잔인함이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러죠. 게으름과 잔인함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죽을 병을 앓는 중에도 끊임없이 제국의 상을 보호받았고 병상에 누워서 수많은 중력을 쉼없이 처리했다. 그는 황제는 서서 죽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다. 뭐 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군주가 참전하지 않냐고 승리하는 것은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고, 어쨌든 그 군주가 열심히 그 전쟁터에 나가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또 앞에 나온 황제 얘기 또 나옵니다. 578쪽 중간에 율리아누스 황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철학자와 대장군은 숨만 쉬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영혼과 육체가 늘 아름답고 위대하고 유득한 일들에 힘쓰도록 붙들어 둠으로써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것만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뭐 얘기 나오고 581쪽에 밑에서 5번째 줄에 죽음을 용감하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최고의 경지는 죽음을 당황하지 않고 바라볼 뿐 아니라 근심도 없이 바라보는 것이다. 죽음으로 들어가면서도 자유로운 삶의 행로를 계속하면서 말이다. 유엘낭잔 과격한 죽음의 모습을 머리에 또한 가슴에 새긴 채 그 죽음을 손에 거머쥐고서도 열심히 잠도 자고 책도 읽은 카토처럼. 이 카토는 그 공화정을 위해서 그 자살했죠. 자유를 위해서 자살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살하기 전날에도 뭐 잠을 잘 잤다고 그랬나? 그 다음에 그 어디 집정관인가 떨어지고 난 뒤도 책 읽고 그냥 이게 그런 얘기 있었죠. 뒤에 나온 것 같은데. 22장 역참에 관하여. 이거 뭐 그 역에서 그 파울 말을 타고 뭐 소식 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한참이란 말이야. 한참 기다렸다. 그때 이 한참이 참 하나의 참이란 뜻이죠. 참이라는 게 그 한참은 한참이니까 참과 참 사이가 하나 참이죠. 그래서 한참이란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이 시간을 이제 거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한참에 뭐 먹어야 되잖아. 그래서 음식을, 그래서 우리가 새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참이라는 게 음식을 나타내기도 한다는데, 고려 시대에는 우리가 한참을 얘기할 때 100리를 잡았다면 100리 정도. 그럼 40구리로 40kg쯤 되나? 네. 그 다음에
조선 시대에는 30리 정도 잡았대 한참을. 그러면은 이게 뭐 12km쯤 되겠죠. 여기도 보면은 584쪽의 10번째 줄쯤에 케킨나가 자기 집에 소식을 알리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은 훨씬 더 신속한 것이었다. 제비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면 그 식구들과 정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표하는 색으로 물들어 집으로 날려보냈다. 로마의 극장에서는 가장들이 비둘기를 품고 있다가 그다음 페루에서는 파발꾼들이 사람들을 타고 달린다. 그다음 술탄의 전력 노릇하는 발라키아인들이 가던 길에서 아무 말에서 내리게 하고 자기 대신 자기가 앞서 징발해서 타고 온 지친 말을 내어줄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표현도 나오고.